언제부터인가 자식과의 대화가 짧아졌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30분도 넘게 통화하던 아이가 요즘은 네, 알겠어요. 끊을게요 하고 5분 만에 전화를 끊는다.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본다. 맛있니? 하고 물으면 네 한마디뿐이다. 반찬을 싸주면 고맙다는 말 없이 들고 간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올라온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온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서운해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남의 반응에 내 하루의 기분을 맡기면 남은 인생은 서운함의 연속이 될 뿐이다. 200년 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홀로 보냈다. 그는 그 외로움을 원망이 아닌 학문의 깊이로 바꾸었다. 오늘은 그의 지혜를 빌려 품격 있게 홀로 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자식의 효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밤잠 설쳐가며 키웠고,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 졸라맸고, 결혼시키느라 목돈을 썼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가 나를 찾아오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겠다고 썼다. 스스로 기대를 내려놓은 것이다. 당신의 자식을 떠올려보라.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다. 큰 검사라 혼자 가기 무서웠다. 자식에게 전화했다. 이번 주에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그날 회의가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과 어땠어? 물어보는 전화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병원 갔었지.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다. 그것도 다른 볼일이 있어서 전화한 김에 손주 돌봐달라는 연락은 바로 온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손주 데리러 올 때는 현관 앞에서 아이만 넘기고 간다. 시간 없어서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얼굴 보고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다.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잊혀진 느낌. 내가 사람인지 편의시설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김 씨다. 평생 식당을 하셨던 분이라 손이 크고 정이 많다.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손주를 봐주고 용돈을 보태주고 부르면 달려갔다. 그런데 정작 본인 생일에는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 자식 생일은 한 달 전부터 챙기면서 속이 상했지만 방법을 바꿨다. 손주 봐달라는 연락에 그날은 약속 있어라고 했다. 실제로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 용돈도 명절에만 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라졌다. 먼저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뭐해? 우리가 갈까? 부모가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귀해지니까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반면 다른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72살 박 씨 이야기다. 역시 자식에게 헌신적인 분이었다. 자식이 집을 알아볼 때 목돈을 보태줬다. 나중에 효도하면 되지 하고 웃으며 줬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다. 새집 구경 오라는 말도 없었다.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엄마는 새집 구경도 못 해보네. 자식이 대답했다. 정리되면 불러드릴게요. 그 정리는
6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박 씨는 서운한 마음을 자꾸 표현했다. 내가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말할 때마다 자식은 한 발짝 물러섰다. 결국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사이가 됐다. 같은 서운함이었지만 대처가 달랐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다. 정약용도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줄 알았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아들들이 자주 찾아올 수 없었다. 길이 멀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서운해하는 대신 묵묵히 글을 썼다. 공부해라, 효도해라 잔소리하는 대신 매일 새벽부터 책상 앞에 앉아 저술에 몰두했다. 그 뒷모습이 어떤 말보다 큰 가르침이 됐다. 아들들은 훗날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원망도 없었고 원망이 없었기에 관계가 오래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식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마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면 기다림이 길어진다. 내 할 일에 집중하면 연락이 와도 덤이고 안 와도 괜찮다. 둘째, 자식이 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라. 평소 먹던 밥상이면 충분하다. 과하게 준비하면 기대도 커지고 실망도 커진다. 셋째, 자식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지 마라.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먼저 연락하고 허락을 받아라. 그것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다. 넷째, 용돈을 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을 버려라. 주는 순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다섯째, 자식의 선택을 믿어줘라.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잔소리가 줄고 관계가 편해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기대가 적으면 품격이 높다. 지금까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베푼 것은 잊고 받은 것만 기록하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장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 몇 번 밥을 샀는지, 무엇을 해줬는지. 그 장부가 두꺼울수록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된다. 계산이 시작되면 손해본 기분이 들고 손해본 기분이 들면 서운해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준 것은 물에 새기고 받은 것은 돌에 새겨라. 베푼 것은 흘려보내고 받은 것만 기억하라는 뜻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친구 손주 돌잔치에 10만 원을 냈다. 그런데 내 손주 돌잔치 때 그 친구는 5만 원을 보내왔다. 별것 아닌 일인데 자꾸 생각이 난다. 밤에 누워서도 그 5만 원 차이가 떠오른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그 정도로 보나? 동창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내가 회비를 더 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내가 내게 생겼다. 왜 맨날 나만 손해보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만나도 반갑지 않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결국 관계가 불편해지고 점점 멀어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5살인 정씨다. 매일 경로당에서 커피를 타주는 분이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린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면 커피를 타서 건넨다. 설탕 많이 넣는 사람, 프림만 넣는 사람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마신다. 어떤 날은 오늘 커피 좀 싱겁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정씨는 개의치 않는다.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타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움직이니까 좋고 사람들 얼굴 보니까 좋은 거지. 이분은 베푼 것을 장부에 적지 않는다. 그러니 서운할 일도 없다.
경로당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반면 다른 분은 정반대였다. 67살 강 씨 이야기다. 이분은 동창 모임에서 밥을 몇 번 산 적이 있다. 큰 마음 먹고 한턱 낸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모임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 했다. 내가 지난번에 얼마 썼는데 오늘은 누가 쏠 거야? 어디 가자, 뭐 먹자 결정도 본인이 하려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맞춰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다. 강씨 있으면 불편해. 생색내는 것도 지겹다. 뒤에서 사람들은 그를 생색왕이라고 불렀다. 모임은 점점 뜸해졌고 강씨는 혼자가 됐다. 베푼 것을 무기로 삼으면 결국 자기 손에 다친다. 정약용도 베풀매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졌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 공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다. 유배길에 오를 때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었다. 정약용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남겼는지 알았다. 생색내지 않았기에 진심이 전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베푼 뒤에는 바로 잊어라. 밥을 사고 나서 내가 샀으니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관계는 이미 변질된 것이다. 준 순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둘째, 오히려 받은 것을 기억해라. 누가 문을 열어줬는지, 누가 자리를 양보했는지. 사소한 배려를 기억하면 감사할 일이 늘어난다. 셋째, 계산하지 마라. 경조사비가 5만 원 적게 들어왔다고 밤잠 설치지 마라. 그 5만 원이 평생 친구보다 중요한가? 넷째, 생색은 독이다. 한 번 생색내면 10번 베푼 것도 사라진다. 입을 닫아야 베풀미 빛난다. 다섯째, 내 기분 좋으려고 한 일이라고 정의해라. 저 사람 좋으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면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관계가 가벼워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어주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지금까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베푼 것을 잊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 한다. 세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라.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남편은 일찍 나가고 자식들은 연락이 없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소리가 필요해서 틀어놓는 것이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가족도 없고 벗도 없는 강진 땅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단톡방에 새 글이 없나 확인하고 누가 나를 언급하지 않았나 살핀다. 아무 내용 없는 카톡이라도 오면 반갑다. 경로당에 가도 마찬가지다. 굳이 할 말이 없는데 자리를 지킨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은 것이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새벽 2, 3시까지 멍하니 앉아있다. 피곤한데 잠들기가 무섭다. 내일 또 긴 하루를 혼자 보내야 하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조시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한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됐으니 밥 먹는 것도 잠드는 것도 어색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너희 집에 가면 내가 짐이 된다. 대신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매일 오후 2시에 동네 도서관에 간다. 좋아하는 역사책을 읽고 노트에 한 줄씩 적는다. 읽은 책이 벌써 200권이 넘었다. 저녁에는 직접 밥을 해 먹는다. 예쁜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 앉는다. 혼자지만 대충 먹지 않는다. 나를 대접하는 거지. 왜 혼자라고 라면만 먹어? 조 씨의 눈빛은 형형하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외롭지. 그런데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 반면 다른 분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 69살 박 씨 이야기다. 이분도 혼자 사는 분이었다.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아무 모임이나 나갔다. 등산 모임, 노래 모임, 경로당 바둑 모임. 하루에 2~3 군데를 돌아다녔다. 문제는 그 모임들이 본인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등산 모임에서는 걸음이 느리다고 핀잔을 들었다. 노래 모임에서는 음치라고 놀림을 받았다. 그래도 혼자 있기 싫어서 계속 나갔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누군가 말했다. 박 씨는 왜 맨날 와서 말없이 앉아만 있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 그 뒤로 어디에도 나가지 않는다. 혼자가 싫어서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 더 깊은 혼자가 됐다. 외로움을 피하면 피할수록 외로움은 쫓아온다. 정약용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다. 유배 초기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떠났다. 결국 홀로 남은 날이 더 많았다. 그는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붓을 들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장 위대한 책을 썼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500권이 넘는 저술이 그 외로움에서 나왔다. 외로움은 독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벼리는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휴대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셔라. 고요함이 익숙해지면 외로움도 달라진다. 둘째, 혼자 먹는 밥도 정성껏 차려라. 대충 먹으면 내가 대충 취급당하는 것이다. 예쁜 그릇에 담고 식탁에 앉아서 먹어라. 셋째, 혼자만의 장소를 만들어라. 도서관이든 공원이든 카페든 내가 편안한 곳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가라. 그곳이 당신의 사색 공간이 된다. 넷째, 손을 움직여라.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무언가를 만들어라.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외롭다. 다섯째, 거울 속 나에게 인사해라. 아침마다 오늘도 수고한다고 말해줘라.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외로움을 이긴다. 혼자여도 괜찮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혼자여도 나는 이미 온전하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베푼 것을 잊고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까지 이야기했다. 이제 4번째, 친구 관계에 대해 말하겠다. 4번째, 친구 사이에도 비밀의 방을 두어라. 나이 들수록 친구가 소중해진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을 때 오랜 친구 한 통화가 위로가 된다. 하지만 친하다고 다 털어놓으면 안 된다. 가까울수록 선을 지켜야 한다. 친밀함과 무방비함은 다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친할수록 말을 아껴야 그 우정이 오래간다. 다 보여주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위험이다. 당신의 친구 관계를 떠올려보라. 술 한 잔 걸치고 나니 입이 풀렸다. 사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큰애가 사업 망해서 지금 우리 집에 얹혀 살아. 남편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더라고. 그 순간은 시원하다. 속에 있던 말을 꺼내니까 후련하다. 친구도 그래? 힘들겠다 하며 들어준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자리에서 들린다. 그 집 며느리가 좀 그렇대. 아들이 사업 망해서 부모 집에 있다더라. 친구의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가 알게 된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믿고 말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원망이 밀려오지만 사실 내가 먼저 문을 열어준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이 씨다. 동창 모임에서 인기 있는 분이다. 이분은 정보통으로 유명하다. 누가 손주를 봤는지, 누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다 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서 수다를 떤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다. 이분은 정작 자기 이야기를 안 한다. 며느리 이야기, 돈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 우리 집? 뭐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넘긴다. 한 번은 친구가 물었다. 너는 왜 내 얘기는 안 해?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사람들은 이분을 신중한 사람으로 대접한다. 비밀을 말해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반면 다른 분은 입이 화근이 됐다. 70살 최 씨 이야기다. 이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우리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뒀어. 살림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어.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 백수 됐다며? 너 고생 많겠다. 최 씨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소문 다 났어. 결국 이 말이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머니가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니신대요. 집안에 큰 싸움이 났다. 아들은 엄마가 왜 그래요 하며 화를 냈다. 친한 친구에게 한 말이 가족 사이를 갈라놓았다. 입을 열기 전에 생각했어야 했다. 정약용도 말의 무게를 알았다. 유배지에서 그는 수많은 편지를 썼다. 가족에게, 제자에게, 벗에게. 하지만 그 편지 어디에도 정적을 욕하는 말이 없다.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다. 그는 알고 있었다. 편지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을, 한 글자가 잘못 전해지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18년 동안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통장 잔고는 배우자 외에 말하지 마라. 돈 이야기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를 썼는지 입 밖에 내지 마라. 둘째, 자식 흉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며느리 욕, 사위 욕, 자식 욕 모두 마찬가지다. 내 입으로 한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셋째, 친구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하고 들은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야 나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 넷째, 대화 주제를 바꿔라. 사람 이야기 대신 세상 이야기를 해라. 뉴스, 날씨, 건강정보. 사람 뒷담화는 결국 독이 된다. 다섯째, 침묵이 흘러도 괜찮다. 어색하다고 아무 말이나 채우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마라. 입을 닫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입을 닫아야 귀한 대접 받는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 공감하셨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기대, 베푼 것에 대한 미련, 외로움, 입조심. 모두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다섯 번째,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어릴 때는 부모 눈치, 학교에서는 선생 눈치,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동네에서는 이웃 눈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늘 중요했다.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파트 평수, 타고 다니는 차, 자식 직업. 이런 것들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짓이다.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동창 모임에 갔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고 한다. 누구는 손주가 영재라고 자랑한다.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고 한다. 듣고 있으면 괜히 주눅이 든다. 우리 자식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우리 집은 25평 아파트인데, 입이 열리지 않는다.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난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자식을 잘못 키웠나? 비교가 시작되면 끝이 없다. 경로당에 가도 마찬가지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더라. 누가 차를 바꿨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남의 시선에 갇히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손 씨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큰 결단을 내렸다. 원래 35평 아파트에 살았다. 자식들도 독립하고 부부 둘이 살기에는 넓었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힘들었다. 고민 끝에 20평으로 이사했다. 주변에서 말이 많았다. 왜 좁은 데로 가? 무슨 일 있어? 자식들이 안 도와줘? 손 씨는 개의치 않았다.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평생 꿈꾸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금은 작은 공방까지 냈다. 직접 만든 나무 도마, 젓가락을 지인들에게 선물한다. 평수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사는 게 낫지. 손 씨 얼굴에는 주름 사이로 웃음이 가득하다. 남들 시선을 버리니 자기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다른 분은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72살 오 씨 이야기다. 이분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다. 퇴직 후에도 골프 모임을 유지했다. 회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다. 장비도 좋은 것으로 맞춰야 했다. 문제는 형편이 안 됐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자식 집 보태주느라 거의 없었다. 연금으로는 빠듯했다. 하지만 모임을 그만두면 창피할 것 같았다. 결국 생활비를 아꼈다. 밥은 대충 먹고 병원도 안 갔다. 아내가 그 모임 좀 줄여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일찍 치료했으면 될 것을 늦어서 오래 고생했다. 체면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다. 남의 시선을 위해 산 대가는 컸다. 정약용도 체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졌다. 그는 정승의 아들로 태어났다.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 유배지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하지만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죄인의 몸이었지만 선비의 의관을 정제했다. 남루한 옷이라도 단정하게 입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썼다. 남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품격을 지킨 것이다. 그것이 진짜 체면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남의 자랑에 휘둘리지 마라. 참 잘됐네 한마디 하고 잊어버려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둘째, 과시를 위한 소비를 끊어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은 모두 낭비다. 그 돈으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써라. 셋째, 나이값이라는 말을 버려라.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족쇄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하고 싶으면 해라. 넷째, 비교 대상을 바꿔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그걸로 된 것이다. 다섯째,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그것에 시간을 쓰면 남의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다. 몰입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남의 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시선은 한 줄기 바람일 뿐이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베푼 것을 잊는 것,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 친구 사이에 선을 지키는 것,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한 가지가 있다.
6번째,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감.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한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에게 기대게 된다. 자존감이 낮으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한다. 자존감이 낮으면 혼자가 두렵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눈에 휘둘린다. 결국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만은 잃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지탱한 힘이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남편 걱정. 정작 내 걱정은 맨 나중이다. 밥을 먹을 때도 그렇다. 좋은 반찬은 남편 앞에 놓고 맛있는 과일은 손주 올 때 아껴두고 나는 남은 것으로 때운다. 옷을 살 때도 그렇다. 자식 옷, 손주 옷은 좋은 걸로 사면서 내 옷은 이 나이에 뭘 하며 싼 걸로 고른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한 씨다. 이분은 10년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힘들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지만 모두 바빴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얼굴이 너무 초췌했다.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옷은 며칠째 같은 옷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날부터 바꾸기로 했다. 아침마다 세수하고 머리를 빗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그릇에 담아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옷을 갖춰 입고 밖에 나갔다. 지금 한 씨는 완전히 달라졌다. 등도 곧고 눈빛도 맑다. 내가 나를 챙기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있으니까. 자존감은 거창한 게 아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반면 다른 분은 끝까지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70살 유 씨 이야기다. 이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병수발, 손주 돌봄. 자기 시간이라는 게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식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왔다. 손주를 봐주고 밥을 해주고 청소를 했다. 내가 해줘야지 누가 하겠어. 하지만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여겼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쉬세요. 그 말이 이제 오지 마세요로 들렸다. 유 씨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없었다.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나를 잃어버리면 설 자리도 없어진다. 정약용은 자존감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 유배지에서 18년. 죄인의 신분으로 온갖 멸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남루한 옷이라도 단정하게 입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었다.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나를 세워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지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아침마다 거울을 보라.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어라.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 둘째,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해 써라. 산책이든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무엇이든 좋다. 셋째, 좋은 것을 나도 먹어라. 맛있는 반찬,
좋은 과일 아껴두지 마라. 나도 먹을 자격이 있다. 넷째,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그어라. 나이 들었다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다섯째, 매일 나에게 말해줘라. 오늘도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남이 안 해주면 내가 해주면 된다. 자존감은 노년의 마지막 보루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품격을 지킨다. 이제 당신은 품격 있는 홀로서기에 대해 알게 됐다. 첫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라. 둘째, 베푼 것은 잊어라. 셋째, 홀로 있는 시간을 견뎌라. 넷째, 친구 사이에도 선을 지켜라. 다섯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여섯째, 끝까지 자존감을 지켜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노년이 달라진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밤잠 설쳐가며 가족을 돌보고 내 것 아끼며 자식을 키웠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이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다.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당신 삶의 조연일 뿐이다.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정약용은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도 꽃을 피웠다. 당신의 노년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품격 있게 홀로 서는 당신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